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총정리 강의로 만나 뵙게 됐고요. 바로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다면은 기본 이론을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로 문제풀이 및 그 단원 전체적으로 나온 단원 마무리 문제를 저랑 같이 이제 봤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총정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핵심 요약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이중적으로 혹은 삼중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먼저 일단은 보겠습니다. 현대생활과 응용윤리. 아무래도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라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 갖고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공부하다 보면은 그때는 맞아, 이 부분이 어려웠지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잘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우리가 맨 처음 공부했던 게 윤리와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윤리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사물의 이치를 나타내는 물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물리에 대응해서 이제 인간의 이치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도리 및 사람의 도리,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간의 이치. 이치가 뭐예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제 윤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죠. 하지만 인간관계의 이치와 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서양에서는 요거 좀 체크하셔야겠죠. 이 윤리, 에틱스라는 표현은 고대 그리스어인 에토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에토스. 요거를 체크하셔야겠네요. 에토스. 에토스가 무슨 의미입니까? 사회 풍습 또는 관습과 개인의 성품 또는 품성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토스. 자, 해서 윤리적인 행동이란 보편적으로 승인된 풍습 또는 관습을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통찰과 숙고를 통해 선을 실천하는 품성을 지닌 경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하면 보통은 개인선과 공동선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부를 뒷부분에서 하잖아요. 지금 이게 다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윤리라고 할 때 어쨌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겠죠. 자, 윤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 행동의 기준 또는 규범이고,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혹은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윤리학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세 가지로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윤리학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윤리학은 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천학문입니다. 실천학문. 진리의 발견과 지식의 생산에 관심을 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실천에 관심을 두는 거죠. 이쪽은 인간에게 유용한 것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둔다 이거예요. 정리가 되고 계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게 되는 윤리학은 실천학이죠. 실천학문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 자체를 주된 탐구 대상으로 하고요. 도덕적 행위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기준이 뭐냐. 자,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요.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윤리학의 나침판 역할은 뭡니까? 윤리학의 나침판 역할. 자, 물론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마디로 도출을 해내면 바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나침판 역할은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윤리학의 나침판 역할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론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대충 아시죠? 이론 윤리학은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거죠. 어떤 기본 원리, 그죠? 베이스가 돼주는 거죠. 응용 윤리학은 이걸 통해 갖고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자, 특정 원리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뭔가 원리 뭐 이런 것들. 윤리 이론을 정립하여 행위를 인도하는 도덕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요. 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다 공부한 것들이긴 하지만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가 대표적입니다.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이론 윤리학입니다. 응용 윤리학은 뭐예요? 이것을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죠. 현대 생활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 양상은 여러 가지 낙태, 안락사 등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생명윤리, 정보윤리, 환경윤리, 문화윤리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이게 왜 등장했느냐 이거예요. 일단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윤리적 쟁점과 딜레마 상황을 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쟁점이란 말은 어떤 논쟁거리가 생긴 거고, 딜레마는 뭡니까? 두 가지 이상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양립할 수 없는, 이걸 하자니 이게 문제되고 이걸 하자니 이게 문제되고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전통 윤리의 틀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응용 윤리학이 대두된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는 뭐 생명윤리, 성윤리, 정보윤리, 환경윤리. 환경윤리에서 도구적 자연관 체크하시고요. 도구적 자연관 기억나시죠? 자, 도구적 자연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을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쏙쏙 들어올 겁니다. 자, 사회윤리. 더 좋은 거는요. 이 안에서 뭘 공부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기억이 나시면 더 좋습니다. 문화윤리, 평화윤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응용윤리학의 핵심 주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윤리에서 다루는 게 뭐예요? 생식 보조술, 인공수정, 시험 관하기. 이거 과연 허용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딜레마죠. 이걸 허용하면 윤리 문제가 돼도 되고, 근데 또 이걸로 인해서 또 이제 난임 부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난치병을 또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낙태, 안락사 이런 거. 생명복제. 성윤리, 성적 욕망과 사랑의 차이는 뭐냐? 성을 상품화해도 되는가? 정보윤리, 사이버 공간에서 자아 정체성, 현실 공간에서와 동일한가?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 사이버 따돌림, 그죠? 사이버 불링. 환경윤리, 인간 중심주의 윤리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환경윤리는 이거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죠. 탄소 배출 방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죠. 탄소 배출권 뭐 거래 이런 것들. 자연은 개발의 대상인가 보존의 대상인가. 그래서 개발론자가 있고 보존론자가 있고. 양립 가능한가 이거예요. 사회윤리, 공정한 분배 기준, 롤스 이런 것들. 시민 불복종, 예술과 외설, 의식주, 문화의 다양성. 평화윤리, 지구촌 시대의 민족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화, 지역화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통일, 약소국에 대한 원조는 의무냐, 자선이냐. 그래서 자선하면 노직 딱 떠오르죠. 의무하면 칸트, 싱어 이런 분들이 딱 떠오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거기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자, 윤리 문제 탐구와 실천. 탐구가 뭐냐 이거예요. 진리와 학문 등을 깊이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나 지식 획득을 위한 방법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죠. 가설이나 신념의 입증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이론을 검토하는 것. 그래서 탐구를 위해 필요한 사고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했죠. 두 개를 좀 잘 구별해야 됩니다. 논리적 사고, 책도 논리적 사고부터 나오잖아요.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자, 논리적인 거 핵심이 뭐예요? 전제로부터 타당한 주장이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고 능력. 이거죠.
주장이나 결론 이런 얘기. 주장의 논리적 모순이나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 합리적인 건 뭐예요? 합리라는 것 자체가 이치에 합당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치에 합당한. 자신의 행위가 참된 근거와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핵심이 뭐예요? 참된 근거와 원칙. 자, 이거는 키워드가 뭐였어요? 주장이나 결론 어쩌고. 비판적 사고는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주장의 근거와 적절성을 따져보는 것으로 자, 요것을 포괄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탐구란 윤리적 사고를 통해 도덕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지적 활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탐구는 뭐하고 뭐로 이루어진다? 도덕적 딜레마를 활용한 도덕적 추론으로 이루어진다. 자, 탐구 과정에서 이게 탐구라고 하면 어떤 지적 활동이잖아요. 지적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서를 무시하고 감정이라든가 자칫 정서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이성적 사고만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감정이나 정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무시하게 되면 너무 몸이 건조하고 딱딱한 그러니까 이제 윤리 문제는 개인의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감정과 정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탐구 과정에서 공감, 배려, 도덕적 분노, 수치심과 같은 정서적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도덕적 추론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3개짜리. 별표는 물론 다 별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특히 강조하는 거는 과거에도 나왔던 거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하는 사고 과정이고요. 도덕적 추론 과정. 자,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됩니까? 도덕 원리가 있죠. 이거는 일종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칙. 대전제. 원칙 혹은 대전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법을 준수해야 된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사실 판단이 있습니다. 사실 판단.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무단횡단은 법을 어기는 행동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동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동이 나오죠. 그럼 이제 이 행동에 대해서 도덕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주는 거죠. 도덕적 추론의 기술과 물음. 자, 이것도 시험제 나올 수 있어요. 감정이입. 이건 뭐예요? 타인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관련된 물음은 만약 내가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가설적 추론이 있습니다. 대안 가능성을 고려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이걸 고민해 보는 거죠. 정당한 근거 제시. 근거 제시를 통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뭐냐? 이것이 정당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보편화 가능성. 이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상황에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 예측. 어떤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예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이런 거. 일관성의 검증. 그 행동이 신념과 일치하는가?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보시고. 자, 윤리적 탐구 과정에서의 형식 논리. 형식 논리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여기에 집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형식 논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3단 논법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긴 논리적인데 이게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여기에 과도하게 얽매일 경우에는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연역적 사고는 대표적인 형식 논리로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3단 논법은 형식 논리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거예요. 형식 논리가 간혹 자기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윤리적 탐구를 할 때는 자기 비판적이고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논리라든가
아니면 너무 이렇게 형식이라든가 이런 단계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연역적 사고, 3단 논법, 이 연역적 사고에 대비되는 게 귀납적 사고죠. 그렇죠? A지역 까마귀도 검다, B지역 까마귀도 검다, C지역 까마귀도 검다, D지역 까마귀도 검다. 그러므로 까마귀는 검다. 이런 거죠. 자, 윤리적 탐구 과정 암기하셔야겠죠.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를 확인하고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입장 채택 및 정당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럴 때 이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역할 교환 탐색을 해봐야 돼요. 그죠?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화 가능성 뭐예요? 다른 상황에서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고 항상 끝은 반성 및 정리로 끝납니다. 자, 윤리적 탐구의 질적 수준입니다. 탐구의 질적 수준. 탐구의 질적 수준은 낮은 단계가 있고 높은 단계가 있죠. 낮은 단계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건 낮은 거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건 높은 거고 인간만 고려하면 낮은 거고 인간 이외에 다른 생명체도 고려하는 건 높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대안만을 보는 건 낮은 거 여러 가지 대안을 보는 건 높은 거 이런 개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낮은 단계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고 단일한 이론적 관점만 고려하고 인간만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결과만을 고려하고 높은 단계 뭐예요? 보편적 도덕 원리를 고려하고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적용하고 모든 생명에 대한 고려, 장기적인 결과 고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표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으로 여기다가 별표 15개를 둘러주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도덕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이 높은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보편적 도덕 원리에 비춰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적용해 봐야 되고 도덕적 책임 및 배려의 범위를 확대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 이 높은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윤리적 토론 및 성찰, 토론의 과정, 주장하고 반론하고 재반론하고 끝은 항상 반성과 정리하기로 끝나죠. 그렇죠? 자, 성찰이 뭐예요? 자신의 경험, 자아 정체성, 세계관, 삶의 목적 및 이상 등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개념이죠. 자, 반성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 거고 성찰의 중요성 체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래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어요. 도덕의 교범적 근거를 토대로 자신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반성을 강조합니다. 자, 다 암기해야 돼요. 유교 윤리의 성찰, 신독. 혼자 있어도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일 무적.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 잡념을 버린다. 거경. 그렇죠? 심신이 긴장되고 순수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덕성을 함양하는 수양입니다. 일일 삼성. 하루 3번 돌아본다 이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함양과 채찰이 있어요. 이황 선생님이 얘기한 겁니다. 학식을 넓혀 심성을 담는 걸 함양이라고 그러고 공부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걸 채찰이라고 그래요. 채찰. 자, 이제 너무나 중요한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무조건 암기입니다. 별표 30개짜리예요. 자,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자, 일단 의무론적 접근입니다. 의무론적 접근. 누가 생각나야 돼요? 칸트가 떠올라야 돼요. 칸트가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칸트 하면은 정언명령, 그리고 칸트가 말한 실천이성, 이런 것들이 딱 떠올라야 돼요. 자, 의무론은요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요. 결과를 고려하는 건 누굽니까? 공리주의죠. 보편타당한 법칙에 따라라 이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인간이 따라야 할 행위의 보편 법칙이 있어요. 인간 행위가 법칙을 따르면 옳고 따르지 않으면 그르다고 본다 이거예요. 자, 칸트의 의무의식. 인간에게는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성이 있대요. 이성. 그것이 실천 이성이에요. 실천 이성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무의식이다 이거예요. 의무의식에 따라 행동의 결과에 관계없이 규칙을 따라야 돼요. 예를 들어 주위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남을 돕는 것 자체가 이게 옳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정언명령이죠. 가언명령.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도덕적 판단은 뭐예요?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 의무의식, 도덕법칙,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됩니다. 정언명령. 뭐라 그래요? 정언명령. 칸트의 정언명령.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너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있어서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화하고 수단으로 대화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간 존엄성을 중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해야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윤리적 의사결정 너무 중요하죠. 칸트의 윤리적 의사결정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자, 그 두 가지 체크하셔야겠죠. 뭐하고 뭡니까?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 존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할 때는 어떤 사례를 했었습니까? 뭔가 거짓말 얘기하면서 그 거짓말이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고 보편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지금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 진술로 바꾼 후에 그것을 이제 요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이제 거부하는 거고 요걸 통과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사점은 어떻습니까?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이런 도덕 법칙을 이제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는 데는 기여했는데 어떤 비판을 받습니까?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교과서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의무하고 이런 의무가 둘 다 옳은 건데 두 개가 만약에 충돌하면 뭘 따라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해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자연법 윤리 볼게요. 자연법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스토아파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가 인간의 본성을 강조합니다. 본성. 그래서 본성에 근거하는 절대적인 법을 자연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보편적인 법이다. 실정법과 대비되죠. 언제 어디서나 유효하며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토아파,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자, 이 학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연법 윤리의 기초를 제시했다 이거예요. 누구나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 해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 자체가 자연법이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인간 본성,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파. 윤리적 의사결정. 자, 아까 여기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윤리적 의사결정은 뭘 하고 뭘 해요?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법적인 권리는 인간의 어떤 생명, 인간의 존엄성, 양심, 만민 평등 이런 것들이 자연법적 권리예요. 이른바 천부인권이죠. 하지만 도덕적 판단이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자연법을 중시하는데 뭐 누구는 실정법을 중시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생명을 중시하고 누구는 인간 존엄성을 중시한다. 둘 다 자연법인데 과연 여기서 어떤 대답을 줄 거냐 이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공리주의까지 오늘 좀 정리를 할게요. 공리주의. 그래서 공리주의 하면 누구하고 누가 떠올라야 돼요? 벤담하고 제레미 벤담하고 존 스튜어트 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양적 공리주의.
그 다음에 행위공리주의, 이쪽은 질적공리주의, 그 다음에 규칙공리주의죠. 자, 그래서 행위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이러한 쾌락과 행복을 중시합니다.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는 옳은 행위예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행위는 그릇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리주의는 유용성을 추구합니다. 유용성. 인간에게 얼마나 유용하냐 이거예요. 자, 벤담부터 보겠습니다. 행위의 결과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아는 것이 선이다 이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 유명한.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 행복은 연결되어 있다.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누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해요. 양적인 차이만 있어요. 쾌락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밀은 뭐라 그래요?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게 더 위에 있다 이거예요. 자,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는 이쪽에다 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벤담이 주장한 거고 밀이 주장한 겁니다. 행위의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결과가 좋으면 돼요. 그래서 유용성을 먼저 계산한 후에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할 대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매 경우마다 어떤 대안이 더 큰 공리를 가져올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안의 유용성을 계산한 후에 선택하는 것은 도덕적 직관에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과정이 좀 잘못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좋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행위에 적용되고 있는 규칙에 초점을 맞추는 규칙. 더 큰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을 따라야 된다. 규칙. 그래서 먼저 경영 규칙을 따르고 2차적 갈등 해결 규칙을 따르고 3차 규칙을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자, 결국 행위의 유용성을 이것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죠. 공리주의의 장단점은 뭐예요? 이게 어쨌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다수결하고 관련이 있죠. 이 다수결은 그리고 우리가 이 민주사회의 어떤 하나의 의사결정 원리이잖아요.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 성립에 기여했죠. 하지만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설정하다 보니 인간에 갖고 있는 내면적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행복감, 그러니까 심리적인 행복감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대 다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개인 또는 소수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죠. 유용성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설정 범위에 따라 그 범위 밖에 있는 존재해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게 되면 차별이 발생하는 거죠. 차별.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다양한 접근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가지 공부했어요. 의무론. 자, 의무론 하면 칸트가 생각나야 돼요. 자연법 윤리. 자, 자연법 하면 누가 생각나요? 스토아 학파랑 토마스 아퀴나스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본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공부했던 공리주의, 벤담하고 밀 정확하게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것들 있죠. 덕윤리, 배려윤리, 그 다음에 뭐 책임윤리, 담론윤리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정리는 이렇게 하고요. 총정리는요. 지금 첫 시간이니까 조금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뭐 이론을 한 시간에 끝내고 나머지 시간에 문제를 정리한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설명의 범위나 아니면은 교재 그 이론의 그 내용의 분량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설명이 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교재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너무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